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차 돌려. 친정엄마의 비명에 선희는 도로 한복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선희야, 너희 집 난리 났다. 내 시어머니가 네 집에 뭘 숨겨놨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선희는 정신없이 차를 돌렸어요. 일요일 아침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선희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친정엄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자가 빽빽하게 적힌 노란 부적 수십 장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엄마가 새벽부터 싸온 반찬통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민어 횟감도 탕수육도 피 묻은 부적 위에 짓밟힌 채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민우는 장모님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희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가족 잘 되라고 붙인 부적 몇 장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쳐? 선희는 피 묻은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마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몰랐습니다. 거실 화분 사이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가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난히 햇살이 맑고 따스한 주일 아침이었어요. 선희는 일찌감치 서둘러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고등학생인 두 딸의 가방을 챙겨주며 바쁘게 현관문을 나섰죠. 오늘은 교회 대예배 주방 봉사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마음이 더 분주했거든요. 매주 시어머니의 은근한 종교 무시와 잔소리를 기도로 참아온 선희에게 일요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시간은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희의 친정엄마 최영숙은 주말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장 바닥을 돌며 일하느라 바쁜 딸 밑반찬도 챙기고 사위가 좋아하는 싱싱한 민어 횟감도 도톰하게 떠서 양손 가득 들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안은 주일 아침답게 조용했어요. 영숙은 딸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일이라도 조금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거실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밑 깊숙한 곳까지 청소기 노즐을 밀어넣는데 뭔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허리를 굽혀 손을 뻗었죠. 손끝에 걸려 나온 것은 거칠고 두꺼운 노란 종이였어요. 종이 위에는 붉은 글씨로 알아볼 수 없는 한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섬뜩한 부적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곧장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싱크대 하부장 깊은 문짝 뒤에도 냉장고 맨 아래 김치통을 드러낸 구석에도 심지어 안방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들춘 자리에서도 똑같은 노란 종이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적에는 며느리의 기운을 누르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이혼하게 만든 뒤 남편이 새살림을 차려 자식을 보게 만든다는 끔찍한 저주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노란 부적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도어락이 스르륵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금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금자는 주일 아침마다 선희가 교회에 간 틈을 타 집안에 향을 피우고 부적을 숨겨왔던 터였죠. 거실에 서 있는 영숙을 보자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이 부적 더미를 손에 쥔 채 입술을 떨며 뭐라 말하기도 전에 금자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영숙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사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주말 아침부터 남의 집 안방까지
뒤지고 다녀요? 당장 그거 내놔요. 금자는 눈을 부릅뜨고 영숙의 손에서 부적을 빼앗으려 했어요. 영숙도 이 악랄한 짓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몸으로 막아섰죠. 영숙이 부적을 꽉 움켜쥔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천벌 받을 노인네야. 내 귀한 딸한테 집안 구석구석 이런 흉측한 짓을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사돈이면 사돈답게 굴어야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금자가 이를 악물고 영숙을 밀쳤어요. 당신 딸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운을 다 막고 있으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두 노인은 거실 한복판에서 부적을 쥔 채 격하게 엉겨붙었습니다. 힘에 밀린 영숙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거실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말았죠. 찌르르한 통증이 올라오고 영숙의 하얀 머리칼 사이로 붉은 피가 울컥 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당황해 뒷걸음질을 치며 소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숙은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고 바닥을 기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던 딸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죠. 선희야,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차 돌려. 이 인간들이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해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 엄마의 다급한 비명에 놀란 선희는 신호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비상등을 켠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돌려 집으로 향했죠.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제대로 서기도 전에 선희는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계단을 뛰어 올라가 도어락을 눌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정엄마와 사방에 흩어진 노란 부적 수십 장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죠. 일요일 아침마다 금자가 절에 간다고 하면 군말 없이 운전해주고 사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 돈을 보태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던 지난 20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들고 온 반찬통들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민어 횟감과 탕수육은 피 묻은 부적 위에 짓밟힌 채 뒹굴고 있었죠. 선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누가 이랬어? 엄마, 눈 좀 떠봐. 선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찾아 129에 전화를 걸었어요.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만큼 울먹이며 구급차를 불렀죠. 그 사이 금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급히 퇴근한 남편 민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거실의 난장판을 보고도 장모를 부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짜고짜 선희의 어깨를 밀치며 화를 냈죠. 당신 미쳤어? 우리 어머니가 가족들 잘 되라고 절에서 정성껏 받아온 부적 몇 장 붙인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장모님까지 불러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해? 선희가 피 묻은 손으로 민우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 씨, 지금 당신 눈에는 우리 엄마 피가 안 보여?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금 부적 타령이 나와? 민우는 눈을 피하면서도 목소리만 더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집을 뒤져? 어머니가 괜히 그러셨겠어? 그 말에 기세를 얻은 금자가 소파 뒤에서 슬그머니 나왔어요. 턱을 치켜들고 선희를 매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죠.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 좋은 기운을 다 막고 있으니 내가 가문 지키려고 손쓴 거다. 친정엄마가 저 모양이니 딸도 저렇게 독하지. 선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제 엄마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사람 목숨 앞에서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금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찰 신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당 앞잡이로 몰고 도둑 취급하며 뺨까지 때렸다고 거짓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는 이 꼴을 더 못 보겠다는 듯 쓰러진 장모를 곁눈질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금자의 팔짱을 끼고 거실을 지나 그대로 현관문을 나가버렸죠. 텅 빈 거실에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선희는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과 널브러진 부적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엄마의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모습을 지켜보며 선희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어요. 더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미련한 참음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선희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급실 밖 하늘을 올려다보는 선희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워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병상에서 얕은 잠이 든 엄마의 손을 꼭 쥐어주고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집안에는 여전히 핏자국과 어지러운 부적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선희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실 화분과 안방 서랍장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실 구석 벤자민 화분 잎사귀 사이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작은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선희가 두 딸을 데리고 교회로 향했던 매주 주일 아침마다 시어머니 박금자가 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금자는 안방 침대 주변에 이상한 향을 피워 연기를 내고 선희의 옷장을 열어 속옷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고 있었죠. 찢은 속옷은 노란 부적과 함께 매트리스 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선희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선희는 곧바로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자의 통장 거래 내역과 자신이 매달 보냈던 효도 자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하던 선희는 기가 막힌 사실을 확인했어요. 금자는 선희가 보낸 돈을 사찰 장학금인 척 기부하고 신도들 사이에서 거룩한 보살 대접을 받으며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뒤로 사찰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해 돈을 다시 나누어 빼낸 뒤 강남의 유명 무속인에게 선희와 두 딸을 저주하는 큰 궁판 비용으로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죠. 선희가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있는데 아파트 복도 쪽에서 꽹과리와 목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금자가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주지 스님과 극성신도 수십 명을 데리고 찾아와 있었어요. 그들은 선희의 집 대문 앞을 가로막은 채 알아듣기 힘든 불경을 외우고 있었죠.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란이 나자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주민들을 향해 선희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악한 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는 어른을 핍박하는 아주 몹쓸 며느리입니다. 선희는 대문 앞에 서서 이를 악물었어요. 스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속옷을 찢고 부적을 숨긴 게 정성입니까? 제 엄마가 피 흘리고 쓰러진 것도 정성입니까? 마침 퇴근길에 이 난장판을 본 남편 민우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이웃들 보기 창피하다며 선희에게 다가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그쳤죠. 당신 진짜 동네 망신 다 시킬래? 우리 어머니랑 스님들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선희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낮게 말했어요. 내가 왜 빌어야 해요?
죄는 당신 어머니가 지었고 당신은 그걸 덮고 있잖아요. 이제 나 더는 안 참아요. 시동생과 고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형수가 독해서 집안을 망친다며 입에 담지 못할 문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이 선희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선희는 더는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댁 식구들의 막말 속에서 선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향했죠.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친정엄마 영숙이 선희의 부르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숙은 가방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주었어요. 수첩에는 선희가 대기업 리스크 관리팀에서 일하던 시절 큰 분쟁을 함께 해결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던 이 변호사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선희야, 이제 참지 마라. 엄마는 내가 가정 지킨다고 얼마나 애쓴 줄 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내가 살아야 애들도 산다. 선희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제 안 참을게. 엄마도 우리 애들도 내가 꼭 지킬게. 선희는 곧바로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거실 화분에서 빼낸 홈캠 영상 파일과 시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어요. 한참 말이 없던 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선희를 바라봤죠. 선배, 이건 그냥 집안 싸움 아니에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문제고 물건을 망가뜨린 것도 문제예요. 돈 흐름까지 걸리면 크게 뒤집힙니다. 선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 이제 못 참아요. 우리 엄마가 피를 흘렸고 우리 애들까지 위험해졌어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끝냅시다. 그 말에 선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아파트 계약서를 꺼냈어요. 친정에서 보태준 돈과 선희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년치 은행 송금 내역도 모두 찾아냈죠. 선희는 교회 담임 목사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욕과 괴롭힘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목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자매님, 참고 견디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말에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두 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집안에 몰래 들어와 부적을 숨기고 엄마 물건을 망가뜨린 영상을 보고 몸을 떨었어요. 큰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참고 산 거 알아. 그런데 이제 그만해. 우리는 아빠랑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작은 딸도 선희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우리 이 집에서 벗어나자. 엄마 혼자 싸우게 안 할게. 그날 밤 선희는 사찰 후원금 해지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선희는 더 이상 억울하게 몰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딸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엄마였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돈 흐름을 뒤쫓다가 남편 민우가 저지른 뜻밖의 직장 범죄까지 알게 됐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kup한 비용을 더 마련하려고 선희 명의로 되어 있던 인테리어 법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 도장으로 자기 회사의 지출 서류와 가짜 계약서를 꾸며낸 거였죠. 회사 돈을 빼돌려 어머니의 kup한 비용을 대려한 명백한 범죄였어요. 선희는 예전에 회사에서 서류를 많이 다뤄본 사람답게 장부 사본과 가짜 서류를 차분히 정리해
민우의 회사 감사실에 접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대형 사찰에서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인 정기 총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금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금자가 상패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바로 그때였어요. 총회장 정면의 대형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신도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죠. 곧 화면에는 박금자가 선의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어요. 저거 박보살님 아니야? 화면 속 박금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의의 옷장을 열고 속옷을 꺼내 가위로 찢었어요. 그리고 노란 부적과 함께 매트리스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총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박금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저거 조작이에요. 저 못된 며느리가 나를 망치려고 꾸민 거예요.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선의가 매달 보낸 돈이 사찰 계좌를 거쳐 다시 빠져나간 내역이 떴습니다. 신도들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단체 대화방에 같은 자료가 올라간 겁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보살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금자는 상패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어요. 스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다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한 신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찢은 게 정성입니까? 다른 신도도 소리쳤어요. 우리 앞에서는 좋은 일 하는 척 하더니 며느리 돈으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총회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금자는 단상 아래로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시각 민우의 회사 감사실도 난리가 났습니다. 선의명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서류와 가짜 계약서가 모두 확인된 거예요. 민우는 감사실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죠. 강민우 씨, 이건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한 정황입니다. 오늘부로 직위해제입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제 아내 도장이라니까요. 우리 부부 일입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부부 일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민우와 금자는 허겁지겁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 문 앞에는 접근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었어요. 도어락도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죠. 선이야, 문 열어.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금자도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세워? 너 그러고도 발 뻗고 잘 줄 알아? 그때 베란다 창문이 열렸어요. 선이가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찾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피 흘릴 때 당신들은 가족 아니었잖아요. 민우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선이야, 제발 문 좀 열어. 나랑 얘기 좀 하자. 선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법원에서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금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선이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붙이던 부적 효험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이제 제 집 앞에서 사라지세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찰에서도 버림받은 박금자와 민우는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선의의 고등학생 두 딸이 다니는 학교 정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의와 아이들의 이름이 크게 적힌 피켓을 들고 확성기까지 동원해 시위를 벌였죠. 하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어요. 금자는 그 한복판에 주저앉아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남편도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저런 집 딸들이랑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같이 학교에 보냅니까? 큰딸은 교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작은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교복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선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선이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선이는 두 딸을 품에 끌어안고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왔어. 너희 잘못 하나도 없어. 절대 고개 숙이지 마. 금자가 선이를 보자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우리 집안을 망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법원에 고발하고도 저렇게 당당해요. 선이는 천천히 금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여기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그만하세요. 금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잖아. 너도 자식 앞에서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 말에 선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을 건드린 거죠? 어머니, 오늘 일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자가 빌린 돈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선희의 인감 도장과 회사 서류가 가짜로 꾸며져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선희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협박했어요. 돈 안 갚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습니다. 애들 학원 가는 길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선희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 가짜예요. 당장 나가세요. 사채업자는 책상 위 물건을 쓸어버리며 낮게 말했죠. 가짜인지 아닌지는 돈부터 갚고 따지시죠. 이 소식은 병원에 있던 영숙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영숙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병실에는 비상 벨소리가 울렸어요. 영숙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다시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해. 아파트 지분 절반 넘기고 그러면 학교 앞 시위도 멈추고 사채업자들도 정리해 줄게. 선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애들을 걸고 협박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민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 선택은 당신이 해. 전화를 끊은 선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의 병원, 두 딸의 학교, 사무실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격리병동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던 선희에게 두 딸이 다가왔어요. 두 아이는 거칠어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엄마, 할머니랑 아빠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엄마, 절대 저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마. 우리 괜찮으니까 끝까지 가. 작은 딸도 선희의 손등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 그러니까 제발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우리 엄마 편이야. 자식들의 말에 선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은 선희는 곧바로 이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어요. 학교 주변 상가 CCTV 영상, 교문 앞 학부모들의 목격 진술서, 교사들의 사실 확인서를 빠르게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갔어요. 고등학생 자녀들을 사람들 앞에서 정신적으로 괴롭힌 일과 학교 업무를 방해한 일로 고소장을 냈죠. 경찰은 아이들이 받은 충격이 크고
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박금자와 민우는 조사를 피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럽니까? 가족끼리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선희가 내민 자료 앞에서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죠. 학교 앞 영상, 학부모들의 진술, 아이들이 받은 상담 기록, 그리고 사무실에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의 협박 녹음까지 하나씩 쌓인 증거가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채업자들의 불법 서류까지 경찰에 넘겼어요. 며칠 뒤 선희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사채업자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제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민우는 계속된 조사 끝에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희는 푸르스름한 유치장 창살 너머로 초라하게 갇힌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선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고소만 취하해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어머니랑도 내가 끊을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려달라고 빌 기회, 우리 엄마가 피 흘리던 그날에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학교 앞에서 울던 날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밟았어요. 선희는 대답 대신 법정 대리인을 통해 미리 작성해온 서류를 창살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전 재산 포기 조항, 이혼 합의서, 위자료 지급 확약서였죠. 재판부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범죄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선희의 이혼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과 양육권까지 선희의 승소로 판결이 났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무사히 옮겨진 친정엄마 영숙은 딸의 해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숙은 선희의 손을 꼭 쥐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 이제 살았다. 이제야 내가 사는구나. 선희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혼 재판이 끝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어요. 전 남편 민우와 시어머니 박금자는 소송 비용과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변두리 반지하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비참한 말년을 맞이했죠. 반면 선희는 시댁이라는 무거운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자신과 두 딸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당당하게 원하는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작은 딸도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며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랐죠.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더 이상 소름 끼치는 노란 부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태어난 친정엄마 최영숙은 활짝 웃으며 주차장에서 딸과 손녀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우리 딸들 왔어?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네. 이제야 집에 볕이 드는 것 같다. 선희는 엄마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 더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 눈부신 주일 아침이 다가왔어요. 선희는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화사한 옷을 입고 온 마음을 다해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죠. 한 손에는 친정엄마의 따뜻하고 거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눈부시게 성장한 두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은 햇살 가득한 교회 계단을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예배당 자리에 앉은 선희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단단하고 평온해진 선희의 얼굴 위로
성가대의 찬양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죠. 선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참고 덮는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걸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는 울면서라도 일어나 맞서야 한다는 걸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선희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선희 씨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늘 따뜻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집 안에서는 말 못할 눈물을 삼키며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남습니다.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가족이 다치고 내 삶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참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차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누가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버텨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